자, 가상 메모리를 서포트 하려면 프로세서 내부에서 사용하는 주소는 항상 가상 주소이기 때문에 가상 주소를 D램의 주소인 그 물리적 주소, 피지컬 어드레스로 트랜슬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OS가 그 프로세스의 가상 페이지들에 대한 실제 그 물리적 페이지 프레임 주소를 저장한 페이지 테이블 룩업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런 그 메모리에 대한 액세스는 매 사이클마다 명령어 패치마다 일어나고 또 명령어가 데이터 액세스인 경우는 또 데이터 액세스를 할 때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매번 매 사이클마다 OS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너무 느리죠. 그래서 가상 메모리를 지원하려면 CPU 내에는 TLB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우리 저 맨 뒤에 학생 TLB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기억나는 사람? 응? MMU, Memory Management Unit. 맞아. 그래서 CPU 내에 TLB 또는 MMU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존재해야만 실제 가상 메모리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TLB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중에서 처음에는 다 미스예요.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 명령을 액세스하게 되면 당연히 그 명령어에 대한 트랜슬레이션은 불가능하다. 그럼 OS가 페이지 테이블 룩업을 해서 해당하는 그 명령어에 대한 가상 주소, 그 가상 버추얼 페이지 넘버에 해당하는 페이지 프레임 넘버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한번 미스가 발생하면 그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룩업을 해서 해당하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TLB에 가져오죠. 가져와요. 처음에 미스가 발생하고 다음에 또 그 가상 페이지 내에 명령어 액세스를 하게 되는 경우는 하나의 엔트리가 페이지 범위 안에서 트랜슬레이션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들을 캐시하는 것을 우리가 TLB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MMU,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이라고 불러요. 하나의 그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들은 페이지 크기만큼 트랜슬레이션이 범위가 크니까 페이지 크기는 보통 작은 경우 펜티움 프로의 예를 들어서 4KB, 크게 잡으면 4MB를 쓸 수 있으니까 하나의 엔트리만 있어도 4MB 범위 안에서 트랜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TLB의 크기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들을 보통 한 퍼스트 레벨 캐시 TLB 같은 경우는 한 128개, 한 100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100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엔트리가 4MB니까 약 400MB 범위 안에서는 페이지 테이블 룩업 없이 트랜슬레이션 되는 거죠. 하드웨어 트랜슬레이션. 그래서 상당히 큰 범위를 우리가 이런 TLB라고 하는 페이지 테이블 캐시를 통해서 하드웨어가 페이지 룩업을 대신해 준다. 그래서 가상 메모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 캐시랑 마찬가지로 TLB도 퍼스트 레벨 TLB가 미스가 발생하는 경우 원래는 OS가 도와줘야 되지만 한번 OS가 그 인볼브 되면 실제 TLB 미스는 우리가 배웠던 익셉션이고 익셉션 핸들러가 OS를 콜하면 OS가 보통 여기 나와 있듯이 한 최소 한 100개 이상의 명령어를 실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오버헤드가 들어가요. 이 중엔 메모리 참조가 다 들어있으니까 또 미스가 여기서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오버헤드가 보통의 캐시 미스보다 TLB 미스 오버헤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캐시 미스는 하드웨어가 해주죠. 프로세서가 캐시 미스가 발생하면 하드웨어가 알아서 메인 메모리에서 해당하는 블럭을 가져오지만 TLB 미스가 발생하면 OS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훨씬 커요. 그래서 그거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TLB 역시 멀티 레벨로 퍼스트 레벨 TLB가 있고 없으면 뒤에 더 큰 세컨드 레벨 TLB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세컨드 레벨 TLB도 없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 뭐죠? 하드웨어 페이지 워커. 하드웨어 페이지 워커를 이용하면 해당하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에 대한 버추얼 어드레스를 CPU가 알 수 있어요. 왜? 페이지 테이블의 그 시작 주소, 버추얼 그 페이지 테이블의 가상 시작 주소를 페이지 테이블의 베이스 레지스터에다가 저장하고 있고 거기다가 버추얼 페이지 넘버만 하면 버추얼 페이지 넘버를 인덱스로 해서 해당하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찾을 수 있죠. 그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는 가상 주소가 되고 그 가상 주소를
이 하드웨어가 캐시를 통과시키면 캐시에 있거나 메모리에 있으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경우는 그 가상 주소를 이용해서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서포트해 주는 거를 우리가 마지막에 하드웨어 페이지 워크라고 공부했어요. 오케이. 하드웨어 페이지 워크는 뭐 조금 복잡한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 따라왔던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한 거 다 이해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질문? 질문. 리마인드가 좀 됐어요. 그래서 실제 TLB 트랜슬레이션을 해주는 경우를 보면 자, 이 TLB도 캐시이기 때문에 이 실제로는 이 TLB의 태그에 버추얼 페이지 넘버가 저장되어 있고 데이터에는 프레임 넘버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페이지 넘버 가지고 TLB를 동시에 다 룩업하죠. 이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 2줄의 맨 뒤에 있는 우리 외국인 학생, 내 이름을 기억 못해서 미안한데 저 TLB는 캐시 중에 어떤 구조예요? 캐시 우리 세 가지 구조를 배웠었는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기억 못하나? 우리 앞에 학생. 저 TLB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죠? Fully Associative. Fully Associative는 뭐예요? 그 해당하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들이 실제 페이지 테이블에서 여기 TLB 엔트리 어디든지 올 수 있으니까 해당하는 버추얼 페이지 넘버에 대한 엔트리를 찾으려면 모두 다 서치해야 되죠. 그게 Fully Associative 구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Fully Associative 구조고 여기 있는 태그에는 버추얼 페이지 넘버가 있어서 여기 컴플리트가 엔트리 수만큼 있어가지고 동시에 비교하는 거죠. 비교해서 매치가 되면, hit이 되면 여기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에 있는 프레임 넘버, 피지컬 페이지 넘버가 이 버추얼 페이지 넘버를 대체해서 그 주소가 피지컬 어드레스가 되고 걔가 이제 메모리를 액세스하게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TLB에서 미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TLB 미스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이때는 여기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OS가 involved, exception이 발생하고 exception handler가 OS에 해당하는 API를 콜해서 시선 콜을 통해서 OS가 페이지 테이블을 룩업한 다음에 해당하는 엔트리를 여기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액세스하면 hit이 발생해서 그 프레임 넘버를 가지고 액세스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페이지 테이블을 룩업했는데 여기 presence bit이 0이다. 그 말은 뭐죠? 실제 해당하는 버추얼 페이지가 페이지에 없는 거예요. 메모리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죠? 페이지 폴트. 다른 말로 페이지 미스라고 하고 얘는 폴트니까 익셉션의 한 종류죠. 폴트. 그 명령어 실행을 다 마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다시 OS의 도움을 받아서 그 페이지 폴트 핸들러, 그 익셉션 핸들러가 OS를 콜해서 OS가 다시 페이지 테이블 룩업해서 페이지 테이블에는 프레임 넘버 말고 또 디스크 주소가 저장돼 있어서 디스크 주소로부터 해당하는 페이지를 가져온 다음에 프레젠스 비트를 바꾸고 프레임 넘버도 바꾸고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액세스할 수 있어요. 질문인데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자기의 버추얼 어드레스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컨커런트하게 실행이 될 경우 사실 페이지 넘버가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저 TLB에서 사실 중요한 질문이고 실제로 뭐 일반적인 프로세서에서는 병렬로 콘커런트하게 실행하지만 원 바이 원 컨텍스트 스위칭에 의해서 시리얼하게 실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세스가 실행할 때는 페이지 테이블에 해당하는 미스가 발생하면서 들어오다가 만약에 다른 프로세스가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해서 다른 프로세스가 실행할 때는 TLB는 플러시 해야 돼요. 다 지워버리고 그 중에 어떤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들은 락돼 있어요. 걔는 이제 모든 프로세스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예를 들어 커널이 사용하는 그런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빼놓고 나머지 개인적인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그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들은 다 지워지는 거죠. 다시 미스해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예 플러시하는 게 컨텍스트 스위칭 할 때 저장해놓고 다시 백업하듯이 페이지 테이블은 이거는 캐시니까 페이지 테이블은 커널마다 프로세스마다 자신의 커널 영역에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안에 있는 데이터 구조고 걔는 백업할 필요가 없이 알아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 TLB에 있는 내용은 다 지워지는 거지.
지워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락되어서 다른 프로세스도 사용하는 공용적인 그런 엔트리들은 지워지지 않고 나머지 락되어 있지 않는 언락된 엔트리들은 다 매번 컨텍스트 스위칭이 날 때마다 지워져요. 플러시. 오케이? 또 질문. 커널 코드 사용하는 것도 저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커널이 갖고 있는 거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 근데 뭐 커널도 그 프로세스마다 커널을 공유하긴 하지만 커널의 특정 코드가 다 다른 코드를 사용하잖아. 얘마다 시스템 익셉션 핸들러나 시스템 콜이 다를 테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아주 공통적으로 항상 사용하는 것들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에 프레임을 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엔트리들은 지워지지 않고 나머지 엔트리들 지워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또 질문? 아니? 난 자네 질문하는 줄 알았어. 오케이. 알겠죠? 요게 이제 아마 컴퓨터 구조 수업 시간에 있는 자료를 가져왔는데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내가 항상 이그젬플로 사용하는 그런 덱스테이션이라고 지금은 이제 사라졌죠. 옛날에 중형 컴퓨터예요. 중형 컴퓨터.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여러분 나이 때는 대학교 2학년 때는 이 펀치 카드라고 해서 키보드 같이 이렇게 타타타닥 하면 여러분 그 수성펜으로 쌓인 OMR 카드 같은 거 있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펀치 카드가 있어. 그러면 키보드 치면은 해당하는 캐릭터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씩 뚫리는 그 OMR 카드 비슷하게 생긴 거. 그거로 프로그래밍 했던 시절에서 내가 대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터미널에 연결된 그런 미니 컴퓨터로 대체됐는데 그 당시의 컴퓨터예요. 그 굉장히 오래된 덱스테이션이라는 게. 그 컴퓨터의 그 캐시하고 TLB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는 지금 버추얼 어드레스가 몇 비트예요? 0번부터 31번까지 32비트가 있으니까 이 프로세서는 32비트의 가상 주소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 프로세서가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최대 크기는 2의 32승 바이트, 4GB이에요. 그렇죠? 우리 가상 주소로부터 알 수 있잖아요. 여기 페이지 크기는 얼마예요? 페이지 크기. 우리 학생. 자네. What's your name? Robin. What is the size of page? That's right. 2 to the power of 12. Because 여기 페이지 옵셋이 0부터 11까지 12bit이니까 이 말은 이 프로세서는 페이지 크기가 2의 12승 바이트. 여기도 다 바이트 주소거든. 그러니까 4KB 짜리 페이지를 사용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가 12비트고 나머지 20비트가 버추얼 페이지 넘버예요. 그 다음에 TLB를 서치하는데 각 엔트리마다 다 비교하죠. 이걸 무슨 구조라고 그랬죠? 우리 로빗? What's the TLB? What is the cache organization for this TLB? Do you remember three types of cache organization? First one is fully associative, direct mapped, and in between, associative, right? The fully associative means you have to search the entry, all the entries simultaneously, right? This figure shows there is a comparator for each entry, which means it's comparing this virtual page number from every entry, right? Simultaneously. So this is fully associative cache organization. Okay? 캐시죠. 그래서 동시에 서치해서 만약에 이퀄이고 얘가 밸리드하면 TLB hit이 발생하는 거고 그게 이제 실제로 태그에는 버추얼 페이지 넘버 20bit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동시에 비교하는 거예요. 데이터에는 피지컬 페이지 넘버, 이게 프레임 넘버라고. 그럼 프레임 넘버를 버추얼 페이지 넘버로 대체한 게 피지컬 어드레스가 되는 거예요. 페이지 옵셋은 그냥 똑같이 오죠. 하지만 이 피지컬 어드레스의 상위 20비트는 피지컬 페이지 넘버, 이 TLB로부터 오잖아. 피지컬 어드레스의 크기는 몇 비트예요? 2, 14, 16, 32비트죠. 그럼 이 컴퓨터의 최대 D램에 가질 수 있는 최대 D램 크기는 얼마예요? 4GB. 4GB는 거고. 자, 우리 여기 앞에 학생. 이 캐시는 무슨 구조예요?
다이렉트 맵 크기는 이 캐시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디렉트 맵 캐시인데 이 캐시의 크기는 16KB 만나 봅시다. 캐시 인덱스가 14니까 2의 14승계의 엔트리가 있는 거죠. 디렉트 맵트니까 2의 14승계면 얼마죠? 16K지. 16K인데 이 블락의 크기는 이 바이트 옵셋이라는 게 블락 옵셋이고 얘가 2니까 바이트 0001, 1011, 4바이트가 하나의 블락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6K 곱하기 4바이트 하니까 64K 킬로바이트 디렉트 맵트 캐시.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64KB 디렉트 맵트 캐시고 그래서 인덱스로 일부 비트가 사용됐기 때문에 나머지 16비트가 이 태그로 저장되어 있는 거고 여기 32는 32비트가 한 블락의 데이터라는 거죠. 그게 4바이트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옵셋은 그 중에서 몇 번째 바이트부터 가져올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죠. 이해돼요? 이거는 가장 쉬운 예니까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 질문? 몰라도 괜찮으니까 질문. 편안하게. 과감하게 질문해요. 질문. 캐시 크기. 얘가 이제 디렉트 맵트면은 한 셋에 한 블락씩밖에 저장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인덱스가 14비트니까 여기 14 to 2의 14 디코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의 14개의 엔트리가 있는 거니까 2의 14면은 16K지. 그렇죠? 근데 블락의 크기가 블락 옵셋이 2비트니까 한 블락마다 4바이트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16K개의 블락이 있고 한 블락이 4바이트니까 32비트. 16K 곱하기 4바이트에서 64바이트. 64KB 블락이 캐시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또 질문. 다 이해했어요? 다 있어? 이제 쉬워? 혹시 모르는 사람? 다 이해돼요? 날 안 쳐다보는 학생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 질문. 다 이래?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오케이. 이게 이제 옛날 거고. 요즘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질문할게. 우리 질문하면 좀 뭐하니까 이번에는 퀴즈. 보너스. 잘 들어봐요. TLB 구조도 TLB도 캐시라고 그랬어요. 왼쪽 거는 디렉트 맵트고 오른쪽 거는 풀리 어서시에이티브야. 그래서 여기 오른쪽 풀리 어서시에이티브부터 보면은 버추얼 페이지 넘버 5번이 있고 이 중에서 5번을 찾는데 여기 5번이 있죠. 그래서 5번을 찾는 거야. 요게 몇 비트고 요게 몇 비트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아까 그 이그젬플이랑 똑같이 옵셋은 12비트고 이 버추얼 페이지 넘버는 20비트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실제 태그도 20bit의 버추얼 페이지 넘버를 저장한 거고 20bit짜리 컴퓨터가 엔트리마다 있어서 다 비교하는 거예요. 쉬운 질문이야. 자, 얘는 디렉트 맵트라고 그랬어. 디렉트 맵트. 이건 페이지 테이블이구나. 이 이그젬플이죠. 요 TLB. 요 TLB를 TLB 엔트리가 128개라고 합시다. 128개야. 지금은 풀리 어소시에이티브야. 근데 전에 우리 캐시 봤지만 풀리 어소시에이티브 캐시나 만약 캐시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크면 셋 어소시에이티브 캐시가 더 많이 사용된다고 그랬죠. 컴플리트 미스를 많이 줄이고 컴퓨터 횟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자, 이 요즘의 메인 D 스택 탑 자네 일단은. 그러면 이 지금 TLB가 128개 엔트리고 얘를 만약에 조금 어렵게 내야지 보너스 점수가 있지. A2A 셋 어소시에이티브 캐시를 구현했다. 그러면 여기 페이지 넘버, 요 실제 태그의 비트는 몇 비트고 여기서 인덱스는 몇 비트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네, 여기 질문을 적어볼게요. 자, TLB는 128 엔트리 TLB고 얘를 우리 A2A 셋 어소시에이티브 아마
그 i7은 TLB가 풀리가 아니라 A-Day로 돼 있을 거예요. 캐시도 그렇고 내 기억에 A-Day 셋 어시티브로 구현하겠다. 그리고 버추얼 페이지 넘버는 여기가 12비트, 이게 페이지 옵셋이고 버추얼 페이지 넘버가 얘가 20비트예요. 그러면 캐시 이 TLB에 여기 태그가 있고 여기 데이터가 있잖아. 태그는 몇 비트고 여기가 몇 비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덱스가 필요하죠. 이 인덱스는 몇 비트가 될까? 얘가 A-Day Set Associative 128 엔트리 TLB일 때 답할 수 있는 사람. 어? 16비트고 인덱스는? 인덱스가 이거 맞았어요. 여기서 인덱스로 서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인덱스는 어? 인덱스는 4. 인덱스는 4비트. 맞아요? 되게 빨라. 난 생각도 안 하고 질문부터 했는데 내가 만나서 한번 볼게. 128엔트리고 A-Day면은 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맞다. 틀리다. 내가 얼핏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 왜냐? 형님, 맞아, 틀려? 몰라? 못 따라왔어? 맞는 것 같아? 자, 얘가 128 엔트리 TLB면 A-Day Set Associative니까 뱅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8개의 뱅크가 있는 거죠? 뱅크 8개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8개의 뱅크로 나눠져 있으면 요게 뱅크가 8개가 있고 전체 엔트리가 128개니까 하나의 뱅크에는 몇 개의 엔트리가 있어요? 16개. 그리고 16개의 셋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거를. 셋이고 셋에 8개의 엔트리가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게 A-Day Set Associative야. 16개의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1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인덱스가 몇 비트? 4비트. 그래서 여기 4비트의 인덱스가 와서 여기 4to 2의 4성 디코더가 돼서 이 중에 한 셋을 선택하면 그 셋에 있는 8개랑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려면 여기 4비트는 인덱스 사용하니까 나머지 16비트가 태그로 있어야 되죠. 16비트 태그를 비교해서 매치가 되면 히시야. 정확하게 맞췄어요. 굉장히 빨리. 우리 학생은 보너스 5점. 잘했어. 그래서 캐시 구조 완전히 이해할 수 있으면 TLB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시험 문제 얘를 뭐 좀 바꿔서 디렉트 맵2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 또 인덱스가 달라지겠죠. 태그도 달라지고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버추얼 메모리랑 관련된 폴트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전에 살펴봤듯이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가 TLB에 없는 거를 우리가 TLB 미스라고 불러요. TLB 미스라고 하고 TLB에는 없지만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가 메모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근데 메모리에도 없을 때를 그냥 구분하려면 얘를 PT 미스라고도 부를 수 있다.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가 없는 거. 이런 경우는 아까 그 하드웨어 페이지 워커가 소용이 없는 거지. 여러분이 잘 따라왔으면 하드웨어 페이지 워커가 해당하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가 메모리만 있으면 찾아온다 그랬죠? 근데 이런 경우는 못 찾아오는 거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다음에 익셉션 핸들러가 OS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페이지 미스는 다른 말이죠. 이 페이지 미스는 뭐야? 트랜슬레이션 했는 그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는 TLB에 있는데 그 엔트리를 봤더니 그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의 프레젠스 bit이 0인 거야. 그 말은 뭐예요? 트랜슬레이션 해당하는 엔트리에 엔트리만 있지 해당하는 페이지가 메모리에 없다는 거죠. 프레젠스 bit이 0인 건. 그럼 어떻게 돼? 그냥 페이지 미스가 되고 페이지 미스 핸들러가 OS의 도움을 받아서 해당하는 페이지를 디스크로부터 읽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페이지는
프레임 넘버만 있는 게 아니라 없을 때는 디스크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디스크 주소부터 읽어와야 돼. 걔도 익셉션이고. 그다음에 액세스 바이올레이션, 프리빌리지 바이올레이션 뭐예요? 페이지마다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에는 그 페이지에 대한 애트리뷰트들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 페이지가 여기 전에 이제 가면 얘가 이제 0이면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얘가 0이면 페이지 미스가 되는 거고 여기 액세스 비트가 있죠. 보통 readable, writable, executable 해서 유닉스나 리눅스 같은 경우는 3개의 비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readable이 뭐 0이면은 0인 건 없겠죠. readable이 readable, writable, executable readable인데 not writable인데 거기다 스토어를 한다 그러면 read only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액세스 바이올레이션이죠. read only 페이지에 대해서 modify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그런 거를 우리가 그 페이지 애트리뷰트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고 프리빌리지에 대한 정보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권한이 없는 페이지를 액세스하는 것도 다 막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다 어떤 시큐리티 보안적인 이슈로 다 액세스 바이올레이션 얘는 프리빌리지 바이올레이션으로 익셉션이 되고 해당하는 것들은 다 종료돼요. 폴트 중에 하나예요. 폴트.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 이제 페이지 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뒷부분으로 갑시다.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인 걸 공부했고, OS에서 좀 더 알아야 될 그 버추얼 메모리에 관련된 걸 보면 페이지 크기에 대한 것, 페이지 크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페이지 크기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페이지 크기가 작을수록 페이지 안에서 사용되지 않는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 줄어들죠. 근데 프로세스당 페이지 수는 점점 많아져. 그렇죠? 작은 페이지를 쓰니까. 그럼 어떻게 돼? 페이지 테이블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페이지 사이즈가 크고 작냐에 따라서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페이지가 작아지면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 측면에서는 좋지만 페이지 테이블이 커지니까 문제가 되고 실제로 우리가 페이지 테이블은 한 페이지보다 더 커지니까 페이지 테이블에 대한 또 트랜슬레이션 엔트리가 필요해서 하이라키컬하게 구성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프로세스가 실행 중에 페이지 테이블은 다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그 명령어랑 코드, 그 데이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페이지 테이블 역시 일부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자주 사용하는 일부분이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거고 또 그 실제 세컨더리 메모리, 디스크나 이렇게 그 밑에 레벨을 고려하면 페이지가 큰 게 좋아. 왜냐 디스크가 늦게 가는데 조금씩 가져오면 한 번 오버헤드가 큰데 한 번에 가져올 때 크게 가져오는 게 있어서 추세는 페이지의 크기는 점점점 커지고 있다. 왜냐? 프로세서 입장에서 디스크 액세스, 세컨더리 메모리 액세스가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페이지 크기가 커지는 게 그 오버헤드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왜냐? 더 효과적인 블록 트랜스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징 비헤비어를 보면 페이지 사이즈가 커지면 각각의 페이지는 실제로 레퍼런스된 명령어나 데이터에 비해서 점점 더 멀리 떨어진 데이터나 명령어도 포함하게 되죠. 그래서 페이지 사이즈가 커지면 페이지 폴트, 그 프로세스의 페이지 미스 확률이 높아져. 불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니까. 메모리는 제한적인데. 페이지 폴트가 페이지 미스 얘기하는 거예요. 페이지 미스가 늘어나다가 궁극적으로 페이지 사이즈가 점차 커져서 프로세스, 그 프로그램 크기만큼 커지면 어떻게 돼? 한 페이지 오면 다 올라오는 거죠? 그럼 다시 페이지 폴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되게 이런 곡선을 그린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마다 적정한 페이지 크기가 존재한다. 그 얘기고. 오른쪽의 그림은 그러면 하나의 프로세스에 몇 개의 그 물리적인 페이지 프레임을 얼로케이션 할 것이냐. 실제로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면 프로세스 이미지 전체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일부만 올라온다 그랬죠? 그러면 각 프로세스마다 몇 개의 페이지 프레임을 할당할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페이지 프레임 하나만 할당하면 너무 적겠죠? 명령어나 데이터 한 페이지만 올라오면 그 다음엔 다시 매번 액세스 할 때마다 교체되니까. 그래서 페이지 프레임 할당을 늘어감에 따라 페이지 폴트가 줄어들죠. 줄어들다가
요 W라고 표현한 걸 되게 이제 워킹 셋이라고 해요. 충분히 어느 정도 페이지 프레임을 할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줄이더라도 미스레이시 별로 페이지 폴트가 더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좀 너무 플랫하게 그렸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얘가 니가 되는 거지. 무릎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정한 워킹 셋이라고 그래요. 몇 개의 페이지 프레임을 할당할 것이냐. 그 프로세스에. 알겠죠? 그 다음부터는 그 워킹 셋을 포함하면 그 다음부터 페이지 폴트가 더 이상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으니까. 그 전까지는 모자른 거야. 계속 모자르다가 얘는 한 100개쯤 쓰니까 그 다음에 뭐 거의 미스 없이 잘 돌아가더라. 그럼 걔가 워킹 셋이 되는 거고 101개, 102개 한다고 해도 페이지 폴트가 막 더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잔잔히 줄어들 때 그거를 워킹 셋이라고 한다. 아주 일반적인 얘기. 알겠죠? 그 다음에 실제 머신에서의 페이지 크기. 이쪽의 시스템들은 이거 옛날 머신이에요. 여기 워드 사이즈가 48비트, 36비트. 이거 옛날에 컴퓨터, 그러니까 뭐 한 60년대 그런 컴퓨터들이라 이때는 감이 없어서 이런 걸 사용했는데 지금은 요즘의 컴퓨터들은 요 뒤에 나와 있고 페이지 크기가 여기 펜티움 프로, 펜티움 3, 펜티움 4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4KB 할 것이냐, 4MB 할 것이냐. 밉스라는 프로세서가 이제 실리콘 그래픽스라는 옛날 과거 회사에서 분사된 옛날 스탠포드 대학생들이 만든 전형적인 리스크 프로세서인데 거기는 페이지 크기가 4KB에서 16MB. 이 아이테니움이 내가 박사 받고 90년대 말에 인텔에 있을 때 참여했던 프로젝트. 요즘에 서버용 칩이죠. 이게 이제 4KB에서 최대 256MB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근데 이제 점점 페이지 크기가 늘어가는 커가는 추세에 있다. 보면 되고. 자, 이제 페이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 그 또 한 가지 버추얼 메모리를 구현하는 또 다른 스킴이 세그멘테이션이죠.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페이지는 고정된 크기의 페이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이러한 세그멘테이션을 사용하는 경우는 로지컬한 어떤 다양한 크기의 세그먼트들의 집합으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주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버추얼 어드레스는 과거는 버추얼 페이지 넘버하고 페이지 옵셋이었는데 이렇게 세그먼트를 하면 이제는 세그먼트 넘버, 세그먼트 안에서의 옵셋으로 된다. 그게 가상 주소가 됩니다.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세그먼트는 논리적인 구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그먼트 크기는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조에 맞게 뭐 그로잉 할 수도 있고 슈링크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크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로잉 데이터 스트럭처에도 맞고 얘가 로지컬한 구조이기 때문에 프로세스 간에 쉐어링을 할 때도 세그먼트 단위로 쉐어링하는 게 더 로지컬하다. 세그먼트의 장점은 이건데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 세그먼트 테이블 세그먼트 페이지 테이블이 아니라 이제는 세그먼트 테이블이죠. 가상 메모리에 해당하는 페이지 테이블을 우리가 세그먼트 테이블 형태로 구성할 수 있고 스택 탑 이제 질문할게 벌써 아까 한 20분 된 것 같은데 좀 잤나 이제? 세그먼트에는 우리가 페이지 테이블에는 실질적으로 페이지 테이블에 데이터는 뭐가 있지? 엔트리에 버추얼 페이지 넘버가 있으면 거기 뭐 있어요? 데이터가 어떤 게 있지?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에 정보. 그래서 버추얼 페이지 가상 페이지 넘버를 인덱스로 찾아가면 해당하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가 나올 거 아니야. 거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뭐? 대응하는 값이 뭐야? 페이지 테이블의 목적이 뭐야? 우리 학생 진짜 저기 페이지 테이블의 목적이 뭐예요? 페이지 테이블이 왜 필요하지? 페이지 테이블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페이징이라는 거는 우리가 버추얼 메모리 알잖아. 그렇죠? 각 프로세스마다 자신의 그 주소. 명령어도 있고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자꾸 걸리는구나.
그러면 그거를 페이징은 뭐예요? 그 페이지 단위로 나눈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는 가상 주소는 버추얼 페이지 넘버하고 페이지 옵셋으로 되어 있다고. 근데 실제로 페이징을 쓰면은 디스크에서 그 프로세스에 대한 명령어나 데이터를 가져올 때 명령어 하나씩 가져오는 게 아니라 페이지 단위로 읽어오죠. 고정된 크기로. 그러면 버추얼 페이지 단위로 가져오잖아. 가져오는데 실제로 걔가 D램에 올라올 때는 D램에 어떤 페이지를 저장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프레임이죠. 페이지 프레임 같은 크기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실제 버추얼 페이지가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프레젠스 비트고, 그렇지? 이제 올라와 있으면 어떤 프레임에 있는지 프레임 넘버가 있겠죠. 그게 피지컬 페이지 넘버라고. 실제로 페이지 테이블에는 피지컬 페이지 넘버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뭐 프레젠스 아니야, 뭐 올라온 다음에 쓴 적이 있느냐, 모디파이드 비트, 뭐 그다음에 리더블, 라이터블, 익스큐터블 이런 게 있는 거죠. 이해되지? 이해돼요? 이제 찾아왔어? 다시 백. 자, 세그먼트 테이블은 뭐야? 얘는 세그먼트가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냐면 세그먼트 테이블은 세그먼트가 다양한 크기란 말이야. 페이지 단위가 아니야. 얘는 예를 들어 100바이트고 얘는 뭐 100메가바이트일 수도 있어. 각각 다른 크기의 세그먼트들의 집합으로 해서 이제는 가상 주소가 세그먼트 번호 순서가 있을 테니까 세그먼트 번호하고 세그먼트 안에서의 옵셋이죠. 위치. 그러면 세그먼트 단위로 오면 우리가 과거에 픽스드 파티셔닝 배웠듯이 다양한 크기의 데이터가 올라오는데 걔가 처음에 올라온 주소는 전에같이 프레임 넘버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걔는 어디든지 올라올 수 있잖아. 그 홀만 충분하면. 그럼 걔가 올라오는 빈 공간에 처음 시작 주소를 뭐라고 하냐면 베이스 어드레스라고. 이해돼요? 그게 베이스 어드레스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그 세그먼트가 얼마나 크기를 차지하는지 크기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세그먼트에 대한 랭스에 대한 정보가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보예요. 알겠죠? 그래서 베이스 어드레스는 그 D램에서 그 세그먼트가 시작하는 주소고 랭스를 보면 이 세그먼트 어떤 주소가 그 세그먼트 해당하는 세그먼트인데 세그먼트 옵셋이 랭스를 초과하면 안 되겠죠? 랭스는 그 범위를 나타낸다. 알겠죠? 그런 정보가 올라오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프레젠트 빛, 모디파이드 빛이 올라온다.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가상 주소로 어떻게 돼야 돼? 세그먼트 넘버하고 옵셋으로 구성되어 있죠. 가상 주소가 세그먼트 넘버를 가지고 그러면 프로세서마다 우리가 전에 얘기했듯이 페이지 테이블의 시작 주소를 갖고 있는 레지스터가 있다고 그랬죠. 보통 CPU 시작할 때 그게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라고 거기 있고 얘는 세그먼트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에 세그먼트 테이블의 시작 주소 포인터가 있다고. 그래서 세그먼트 거기서 요 엔트리 크기는 일정할 테니까 얘를 인덱스로 사용하면 세그먼트 테이블의 엔트리 주소를 알 수 있겠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시작 주소 베이스랑 옵셋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 옵셋을 베이스 주소에 얘가 시작 주소니까 더해야지. 그게 실제 물리적인 주소가 되는 거 걔로 D램을 억세스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 근데 실제 그 컴퓨터 시스템에서 페이징은 100% 사용하는데 세그멘테이션만 사용하는 시스템은 거의 없어요. 왜냐? 이게 다 다양한 크기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메모리를 좀 비효율적이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페이징을 사용하는데 세그멘테이션을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다 하는 이그젬플을 보여주는 거고 또 이제 일부에서는 페이징이랑 세그멘테이션을 같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이그젬플이 인텔의 프로세서들 여러분이 사용하는 i7 뭐 펜티움 프로 요즘 이제 다 사용하지 않겠지만 과거의 시스템이 돼서 얘들은 기본적으로 페이징을 사용하고 그 위에 추가로 세그멘테이션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세그먼트가 여러 개의 페이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I/O 단위는 페이지인데 페이지들을 묶어서 논리적인 세그먼트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걸 페이지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 실제로 인텔 프로세서 x86에서는 얘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옵션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상 주소는 세그먼트 번호 세그먼트 안에 페이지 번호 그 다음에 페이지 안에서 옵션 이렇게 구성이 돼요. 가상 주소가 이해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몇 번째 세그먼트에 몇 번째 페이지에 몇 번째 바이트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가상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그먼트 테이블의 엔트리가 따로 있고 페이지 테이블의 엔트리가 따로 있어요. 따로 이렇게 관리하게 된다. 그래서 일부는 세그먼트 테이블에서 관리하고 일부는 페이지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 실제로 억세스를 보면 프로세서의 세그먼트 하나 프로세스에 대한 전체 세그먼트 테이블이 하나 있고 거기에 시작 주소를 아까 세그먼트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있어서 걔를 이용해서 이 세그먼트 넘버를 사용하면 해당하는 세그먼트 테이블 엔트리를 찾겠죠. 근데 한 세그먼트당 페이지 테이블이 있는 거야. 왜냐? 한 세그먼트가 여러 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되니까 이제 페이지 테이블은 프로세스마다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세그먼트당 하나씩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해당하는 엔트리 세그멘테이션, 페이징이랑 세그멘테이션을 같이 사용할 때는 이 엔트리가 요 세그먼트에 대한 페이지 테이블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페이지 넘버를 더해서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룩업하면 여기 프레임 넘버가 있어서 이걸로 대체해서 얘가 물리적 주소가 된다. 이런 식으로 2단계로 트랜슬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방금 말씀하신 세그먼트를 동일한 크기의 페이지로 나눠서 그러니까 로지컬하게 여러 개의 세그먼트로 되어 있고 각 세그먼트마다 여러 개의 페이지가 있는 거여서 세그먼트당 페이지 테이블이 있는 거지. 오케이? 이해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뭐 거의 페이징만 사용한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세그먼트랑 페이지 테이블의 장점을 좀 둘 다 사용하고 싶을 때. 하지만 기본적인 페이징이죠. 그래서 페이징의 또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스틸. 하지만 세그먼트 단위로 쉐어링이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지. 프로텍션을. 그러니까 조금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스킴을 우리가 페이지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할 게 이런 이슈들을 이제 여러분이 컴퓨터 구조에서 배우지 않은 그런 이슈들. 패치는 뭐냐? 디스크로부터, 세컨더리 스토리지로부터 페이지를 읽어올 때 보통 기본적으로 뭘 쓴다고 그랬죠? 디맨드 페이징을 한다고 그랬죠? 페이지 미스가 발생하면 그때 가져오는 게 디맨드 페이징이에요. 실제로 대부분 디맨드 페이징을 사용하는데 OS에 따라서 뭐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다. 프리페이징. 프리페이징 뭐예요? 미스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미리 갖다 놨으니까 잘 예측을 한다면은 페이지 미스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걸 프리페이징이라고 하고 플레이스먼트 펄리시는 뭐예요? 얘는 페이지 프레임 어디다 가져올 것이냐. 근데 우리 다시 스택 탑 우리가 이제 캐시는 메인 메모리에 대한 캐시고 메인 메모리는 디스크에 대한 캐시로 볼 수 있거든. 메모리 하이라키에서.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 블락을 캐시 안으로 가져올 때, 캐시 블락으로 가져올 때는 세 가지 구조. fully associative, direct map, set associative가 있다고 그랬죠. 오케이? 그럼 디스크에 있는 페이지들을 메모리로 가져올 때 메모리 페이지 프레임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걸 보면 메모리는 캐시 구조로 보면 세 가지 중에 무슨 구조인가? fully associative. 저 친구가 잘 따라왔었어. 오늘만 잠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왜냐? 각각의 프로세스의 그 버추얼 페이지들은 메모리 페이지 프레임 빈 공간이면 어디든지 올 수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내가 이제 뭐 퀴즈 같이 여러분의 시험제 낸다면 메모리를 캐시로, 메인 메모리를 캐시, 디스크의 캐시라고 보면 메모리의 구조는 fully associative 구조가 맞죠. 왜? 어떤 페이지가 어디든지 올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플레이스먼트 폴리시는 뭐 여기서 다르지 않아. 네, 그냥 기본적으로 fully associative 구조니까. 캐시 같은 경우 하드웨어적으로 걔가 어디 있느냐 체크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니까 오버헤드가 크지가 않아서 문제가 안 돼. 페이지 탭을 가지고 다 하니까. 자, 리플레이스먼트 폴리시는 뭐예요? 우리가 캐시 블락도 리플레이스먼트가 있었죠? 캐시가 작잖아. 메모리 블락 수가 훨씬 많죠. 그러면 가져오면 꽉 차고 새로운 게 미스가 발생하면 그 전에 잘 사용 안 한 거를 쫓아내야 되잖아. 그럼 이 알고리즘 중에서 다시 우리 스택탑. 저기서 옵티말은 뭔가? 우리 옵티말에 대한 거 전에 캐시할 때도 얘기했죠. 가장 좋은 게 어떤 방법이에요? 옵티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스크에 있는 페이지들을 메모리 페이지 프레임에 가져오는데 결국 메모리 페이지 프레임이 꽉 차면 새로운 프로세스에 미스가 발생하면 새로운 페이지가 올라와야 되니까 페이지 프레임들 중에 하나를 쫓아내야 되잖아. 어떤 걸 쫓아내는 게 가장 옵티멀한가? 자네가 한번 생각해봐. 어떤 걸 쫓아내는 게 가장 옵티멀해? 여러분이 하여튼 앞으로도 뭘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생각하면 다 풀려. 아, 이거밖에 없구나. 그걸 책을 누가 쓴 거를 따라가면서 이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해. 잊어먹지 않지. 그런 생각. 어떤 게 가장 옵티멀할 것 같아? 여기서 얘기한 옵티멀이 뭔 것 같아? 가장 이상적인 거. 어떻게 사실 잘 아이디어란 건 뭐야? 어떤 페이지 프레임을 쫓아내는 게 제일 좋아? 뭐 과거에 안 썼던 거, 뭐 미래에 안 쓸 거, 뭐 정확하게. 하나가 신이라면 미래 억셋을 다 안다면 가장 좋은 건 뭐야? 아, 이 페이지 프레임 중에 내가 앞으로 절대 억셋을 다시 하지 않을 거. 미래를 봐야 되잖아. 과거가 미래에 대한 약간의 리플렉션인데도 확실하지 않잖아. 그러면 저 옵티멀 폴리시는 뭐냐면 미래를 보고 각 페이지 프레임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영원히는 한 번도 사용 안 할 거 아니야. 영원히 사용 안 할 거는 걔를 쫓아내야 돼. 가장 오랫동안 먼 미래 동안 사용하지 않을 걸 쫓아내야 되지. 알겠죠? 그게 옵티멀 폴리시예요. 이해되지? 근데 할 수 있나? 미래를? 각 프로세스마다 어떻게 억세스할지 아무도 모르잖아. 몰라요. 또 한 가지 LRU는 뭐야? LRU가 뭐지? 우리 LRU도 많이 얘기했었죠? LRU는 뭐야 그래서? 우리 캐시 블락 리플레이스먼트 할 때도 LRU 얘기했었죠? LRU가 뭐야? 어? 자네 저 말을 번역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원래는 먼 미래를 보고 제일 오랫동안 사용 안 할 거 쫓아내야 되잖아. 영구히 사용 안 할 것부터. 어?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대신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거든. 우리는 과거를 보고 가장 오랫동안 사용 안 한 거. 그게 LRU야. 가장 오랫동안 사용 안 했던 블락을 쫓아내는 거야. 그런 게 미래에도 사용 안 할. 우리가 여러분이 포스트잇 같은 거 메모 남기면 메모 이렇게 스택으로 덮어놓게 되면은 맨 밑에 있는 거는 거의 억세스 안 하잖아. 그런 걸 쫓아내겠다는 거지. 그쵸? 그게 LRU야. 그러면 실제로는 한번 억세스 할 때마다 타임스탬프를 찍어 놓고 가장 오래된 타임스탬프를 쫓아내야 되죠. 그쵸? 그게 LRU라고. 근데 이제 그게 좀 오버헤드가 있잖아. 억세스 할 때마다 타임스탬프를 마크하고 비교하고 해야 되니까. FIFO는 뭐지? FIFO 알지? FIFO가 뭔가? 응? FIFO가 스택이야. 이 친구 또 나를 실망시키고 있어. 잘하다가 지금. 스택은 뭐라 그래? FIFO 뭐라 그러죠? 우리 저기 로빈. What is FIFO? What's the name of data structure that follows FIFO policy? Have you learned data structure and algorithm? You learned various data structures. What is the data structure that follow this FIFO, first in, first out policy? How about you? No? Q. Right? It's Q. 그럼 스택은 뭐라고 그러나? FIFO가 아니라 뭐? 그치, LIFO. Last in, first out. 걔가 스택이지. 그럼 FIFO는 뭔가? 아, Q인데 어떤 걸 쫓아내겠다는 거야? FIFO 폴리시를 리플레이스먼트 폴리시로 쓰겠다는 거. 어? 그렇지. 가장 먼저 들어온 놈을 너 가장 오래 쓰니까 너부터 나가. 그게 FIFO라고. 들어온 순서대로. 클락은 FIFO랑 LRU 중간쯤 돼요. FIFO는 성능이 떨어져. LRU도 괜찮은데 좀 복잡하니까 그 중간쯤 되는 게 클락이고 우리가 이제 클락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레지던트 셋이 아까 얘기한 워킹 셋이에요. 워킹 셋이 뭐예요?
그 프로세스마다 몇 개의 페이지 프레임을 할당할 것인가. 근데 충분히 할당하면 그다음부터는 별로 미스에 영향 안 준다 그랬죠. 더 많이 할당해도. 그 적절한 크기, 그걸 워킹 셋, 뭐 다른 말로 가끔 레지던트 셋이라고도 부르는데 일반적인 용어는 워킹 셋이에요. 그래서 워킹 셋의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워킹 셋이 항상 일정한 걸 픽스드라고 하고 워킹 셋이 어떤 때는 많이 필요하지 않다가 얘가 또 다른 페이스로 들어가면 그 당시 많이 필요하다가 변하겠죠. 변화를 가져오는 게 베어리어블이에요. 알겠죠? 그런 워킹 셋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쫓아낼 때 자기 거에서만 쫓아낼 것이냐, 전체에서 제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걸 쫓아낼 것이냐. 그게 로컬이냐 글로벌이고. 클리닝 펄리시나 이런 거는 뭐 이제 더티한 블락을 미리 클린할 것이냐, 나중에 필요할 때 클린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알겠죠? 그래서 패치 펄리시를 보면 디멘트 페이징은 뭐예요? 원래 이게 기본적인 스킴이에요. 모든 거의 컴퓨터 시대에서 디멘트 페이징을 사용하고 얘는 페이지 미스가 발생할 때 디스크로부터 읽어와요. 미리 가져오지 않아. 그걸 디멘트 페이징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프로세스가 처음 시작할 때는 계속해서 미스가 발생. 한 번도 없었으니까 이 콜드 스타트 미스가 쭉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캐시로 따지면은. 하지만 로컬러티 성질에 의해서 페이지들이 점차 메모리로 들어오면서 이 페이지 폴트 레이트는 뚝 떨어지기 시작한다. 어느 때 워킹 셋 충분한 페이지 프레임들이 얼로케이션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걔네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 오케이. 그게 디멘트 페이징이고 프리 페이징은 이렇게 페이지 미스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미리 가져오는 거예요. 미리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장점이 뭐냐면 어떤 프로세스의 이미지가 세컨더리 스토리지에 연속적으로 저장이 된다면 우리가 뒤에 이제 디스크 배우기지만 디스크에는 동그랗게 섹터가 이 트랙들이 있고 트랙 안에 섹터로 나뉘어져 있는데 디스크 섹터가 하나의 블락인데 보통 페이지는 몇 개의 섹터로 구성이 돼요. 한 개 이상의 섹터로. 근데 만약에 어떤 이미지가 섹터에 연속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면은 바로 다음 페이지는 한 번 회전하면서 바로바로 읽어올 수 있는데 다른 트랙으로 가려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프리페이징을 해서 그 뒤에 페이지까지 한꺼번에 가져올 때는 디스크 아이오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좀 적어요. 왜냐? 아까 고정 거에서 그냥 연속적으로 계속 가져오고 읽어보면 되니까 회전하면서. 그래서 프리페이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실제로 참조되지 않은 불편한 게 가져오게 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뭐 이런 걸 사용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디멘트 페이지가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프레임 락킹이 아까 얘기했죠. 아까 프로세스가 바뀌면 가상 주소가 다 다르니까 아까 굉장히 정확한 얘기예요. 가상 주소가 다 다르잖아.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에 있는 버추얼 페이지 넘버들이 프로세스가 바뀌면 자기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같은 페이지 번호가 같더라도 완전히 다른 프로세스들이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다 쫓아내야 된다 그랬죠. 플러시 해줘서 비워놓고 다시 출발해야 되는데 프레임 락킹은 뭐예요? 이 페이지는 뭐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데 리플레이스먼트 펄리시의 대상이 되면 얘가 자꾸 쫓겨나면 계속 가져올 때마다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얘를 너는 여기 있어라 하고 딱 고정시켜 놓는 거야. 그래서 어떤 페이지가 메모리로 올라온 다음에 걔로 락을 걸면 걔는 메인 메모리에 계속 있게 돼요. 락된 페이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쫓겨나지 않고. 그래서 리플레이스먼트 펄리시 대상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것들을 락을 할 것이냐. OS 커널이 사용하는 아주 키 컨트롤 스트럭처들, 아주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세스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 스트럭처들, 그 다음에 타이밍 크리티컬한 뭐 IO 버퍼, 얘는 자주 사용하고 굉장히 성능에 민감한데 얘가 자꾸 쫓겨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락되어진다. 그래서 각 프레임마다 락빗이 실제로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지만 나한테 컴퓨터 구조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X86, 80, 우리 펜티움 프로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페이지 디렉토리 엔트리 그 구조 배운 거 기억나요? 거기 보면 요 락 비트가 있었어. 그래서 얘를 TLB 엔트리 안에 락을 시킬 수가 있어요. 거기서도 락되고 거기 락되면 메모리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제 오늘 사실 별 알고리즘이 없어서
여기 이제 잘 나가봅시다. 이 클락 알고리즘을 잘 이해하면 돼. 여러분 벌써 내가 저 학생이랑 얘기하면서 옵티말, LRU, 파이포 다 이해하죠? 뭐 어려울 거 없잖아. 그렇잖아? 이제 클락만 잘 이해하면 돼. 클락이 잘못 이해하면 알딸딸하거든. 근데 잘 이해하면 쉬워. 잘 이해하면 쉬워요. 우리 이제 이그젬플 가지고 봅시다. 이제부터 집중해야 돼, 집중. 자, 어떤 프로세스가 이 페이지 넘버를 제너레이션 했는데 2번, 3번, 2번, 1번 이렇게 해서 쭉 페이지 레퍼런스 스트림 이렇게 쭉 제너레이션 했어. 근데 페이지 프레임이 3개밖에 없어요. 오케이? 옵티말은 다음과 같이 얼로케이션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리플레이스먼트 폴리시 꽉 찼을 때 문제야. 자, 처음에 2가 들어오고 3이 들어오고 또 2가 억세스 되고 그 다음에 1이 억세스 됐어. 그 다음에 5가 들어오면 폴트가 발생하죠. 폴트가 발생 없잖아. 그러면 2, 3, 1 중에서 뭐를 쫓아내고 5를 가져올 것이냐. 옵티말은 뭐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미래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아이디어라는 스킴이야. 미래를 봐서 미래 한 번도 사용 안 할 게 뭐야? 이 5를 자, 2도 있고 2, 3, 1인데 3도 있고 1이 있어요, 없어요? 미래 1은 한 번도 참조하지 않잖아. 저 미래를 보면. 따라오나 다? 이해돼요? 여기 잘 따라와야 돼. 여기 쉬운 파트야. 이거 여기서 잠깐 딴 생각하면 여기 들어가면 완전히 몰라. 우리 저기 로빈 잘 따라와요. 옵티말 means 야 2번 들어오고 3번 들어오고 2번은 있었고 1번 들어와서 꽉 찼어. 5번이 새로 레퍼런스 했는데 5번 page fault. Right? You have to replace one of this frame. Right? Which one? The optimal means you have to look at the future. The frame that you are not going to use in the longest time frame should be replaced. 가장 오랫동안 사용 안 할 걸 쫓아내야 되잖아. 자, 2, 3, 1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 안 할 게 뭐예요? 1번이지, 1번. 걔를 쫓아내는 거야. 그래서 1이 쫓아나고 5번이 들어오고. 오케이? 2, 3, 5가 들어왔고 다시 2가 되니까 2, 3, 5인데 그 다음에 4번이 또 들어와서 그럼 폴트지 또. 그러면 2, 3, 5 중에서 미래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 안 할 게 뭐야? 2, 3, 5인데 5, 3, 2 순서로 억세스하니까 우리 미래를 다 보니까 옵티말이니까 2번이지요. 걔가 가장 오랫동안 참조 안 할 거 아니야. 나머지는 그보다 먼저 참조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2를 쫓아내고 4가 들어오는 거야. 이해되죠? 이게 옵티말이에요. 옵티말. 다 이해했죠? 옵티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만 하면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 이건 어린이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는 다 어린이도 할 수 있어. 프로그래밍. 우리 뭐 아주 복잡한 수학을 인볼브하지 않잖아. 아직까지. 그치? 웬만한 컴퓨터 사이언스의 베이직 코어는 다 어린이부터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자, LRU는 뭐죠? LRU는 미래를 얘는 불가능한 스킴이야. 얘는. LRU 이 옵티말은 미래를 봐야 돼도 우리가 미래를 못 보잖아. 그런데 이거 이제 이론적인 아이디얼 어퍼 바운드고 실제로는 과거를 봐야 돼. 그래서 LRU는 뭐라 했어요? 과거에 가장 오랫동안 억세스 한지 오래된 애를 쫓아낸다 그랬잖아. 쫓아내야 될 때. 그쵸? 그러면 2, 3, 1까지 온 다음에 5가 들어오면 5에서 폴트가 발생했지. 5가 들어와야 되는데 2, 3, 1 중에서 뭐를 쫓아낼 것이냐? 가장 오랫동안 참조 안 한 게 뭐죠? 이 레퍼런스 프레임에 보면 가장 오랫동안 참조하는 게 1, 2, 3이잖아. 그쵸? 그래서 3을 쫓아내고 5가 들어온 거야. 과거를 보는 거니까. 이해되나, 로빈?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5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2가 있으니까 2다 형태가 있다가 다시 4가 들어오면 2, 5, 1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참조 안 한 게 뭐지? 1번이죠. 2, 5, 1. 딱 돼 있는 2를 쫓아내고 얘가 4가 들어오는 거야. 이게 LRU라고. 알겠죠? 5번은 들어온 순서대로니까 2, 3, 1 채운 다음에 5가 들어와야 하는데 이 중에 제일 먼저 들어온 애가 뭐지? 2죠? 그래서 넌 제일 오랫동안 썼으니까 너부터 나가. 이게 2를 쫓아내고 5가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근데 아쉽게도 2가 다시 억세스 됐어. 그러면 이 중에 네가 가장 오랫동안 있던 게 누구지? 3이지. 3을 쫓아내고 2가 들어온 거지. 그런 식으로 가장 먼저 들어온 애를 쫓아내는 게 그게
FIFO예요. 알겠죠? 이제 좀 지루한데 이제 재밌는 게 와서 클락이 뭐냐? 클락에 대한 설명을 봅시다. 클락은 각 프레임별로 유지빗을 둔다 그래요. 유지빗. 그래서 한번 얘가 로드 되거나 한번 액세스 되면 유지빗을 1로 세트해 놓는다고. 그래서 얘는 뭐냐? 알고리즘이 1로 한번 최근에 참조됐거나 로드된 거는 건너뛰고 그렇지 않은 것 중에서 쫓아내는 거야. 유지빗이 0인 걸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락이 뭐냐? 또 페이지 프레임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서큘러 큐로 클락처럼 빙빙 돌게 만들었어. 아까 1, 2, 3, 3개의 페이지 프레임은 걔를 클락이 이렇게 시계바늘이 1, 2, 3, 다시 1, 2, 3 돌아가면서 빙빙 돌게 만들어놨다. 돌면서 관리하는 거예요. 잘 봐요. 어떻게 하나. 자, 처음에 2가 왔어요. 스타로 마크된 게 유지빗을 1로 세트해 놓은 거야. 처음 로드 될 때 우리가 유지빗 세트해 놓는다 그랬죠? 레퍼런스 되거나. 또 3이 들어와서 걔도 레퍼런스 빗을, 유지빗을 세트해 놓고 포인터는 하나 세트해 놓은 다음에 다음으로 하나씩 앞서가는 거야. 3이 들어오고 포인터는 달로 가고. 그 다음에 포인터 여기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2가 됐으니까 2는 아까 유지빗이 세트되어 있는데 아직도 셋이지. 가지고 그대로 변한 게 없어. 그 다음에 뭐예요? 1이 들어오면서 1하고 세트되고 포인터는 하나 더 가 있죠. 포인터 항상 1, 2, 3, 1, 2, 3 이렇게 서큘러로 도니까.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이제 한번 잘 따라오면 돼, 이제.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5가 들어왔어. 5가 들어왔는데 이제 이 중에 어떻게 쫓아낼 것이냐를 보는데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마크된 거는 건너뛴다 그랬죠? 마크, 이게 유지빗이 셋된 거. 이 마크된 거를 건너뛰면서 한 번 건너뛰면 그때 지워줘. 너는 한 번 혜택을 받았으니까 지워주는 거야. 얘를 딱 지워. 3 얘도 마크됐네. 얘를 지워. 1도 마크됐네. 얘도 지워. 다시 돌아가면 뭐해져? 얘가 되지? 포인터가. 그때는 2가 마크가 돼 있어야 안 마크했어. 아까 지우고 갔기 때문에 언마크 돼 있죠? 그러니까 걔가 대상이 되고 글로 5가 들어온 거야. 그리고 포인터는 여기가 있는 거고. 얘는 아까 한 번씩 지워졌지. 이해됐나? 다 이해됐어요? 이거 잘 이해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하면 따라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2가 있는데 2가 없죠. 그럼 폴트가 일어나고 얘는 마크가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얘를 쫓아내는 거야. 얘를 쫓아내고 2가 들어오고 얘는 막 들어왔으니까 마크하고 포인터는 1루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4가 들어왔는데 얘는 마크 안 돼 있죠. 얘를 쫓아내고 4가 들어오고 마크하고 포인터는 1루 들어가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5, 2, 4인데 이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5가 들어온 건가? 5가 들어왔지. 5가 들어있는데 마크돼 있고 그냥 마크한 상태로 그냥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이 들어왔어. 3이 들어와 있는데 폴트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다시 지우고 얘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가 됐을 때는 얘는 지워져 있겠죠. 얘가 대상이 되는 거고 여기 3이 들어온다. 자, 지금 설명한 클락 알고리즘 이해되는 사람 손. 한 반 이상 되는 건데 이해 못하는 사람 손. 질문. 클락이 그러면 저 어드레스가 들어올 때마다 이 포인터가 있고 포인터가 언제 이동하냐? 얘가 언제 이동? 얘 들어오고 이동하고 얘는 들어오고 이동하고 얘도 들어오고 이동하고 한 번씩은 다 이동하지 않나? 이런 경우는 변한 게 없으니까 변한 거 없을 때는 안 이동하고. 또 질문. 마지막 화살표가 왜 제일 위에 거를 가르쳐 있어? 어? 마지막 화살표가 마지막 화살표 어디 여기 어디 얘기하는 거? 여기? 맨. 그걸 가르쳐 있어. 아, 맨 마지막. 이 친구니까 아까 여기까지 설명 안 했는데 더 해서 시뮬레이션 해본 거, 그치? 네? 오케이. 거기 따라가 봅시다. 나도 안 해봤는데 저 친구가 질문한 게 뭔지 봅시다. 여기 이해 못하는 사람 다시 한번 따라와봐요. 이거
여기도 뭐 이렇게 잘만 따라오면 돼. 어린이도 할 수 있는 거야. 어린이도. 초등학생도 다 할 수 있어. 자, 처음에 다 비어 있어. 2 들어오고 마크하고 포인터 어드밴스 돼 있어. 항상 어드밴스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3이 들어오니까 여기다 놓고 마크해 놓고 포인터는 하나 어드밴스 해 있고 그 다음에 이때 2가 들어오니까 얘는 마크하고 변한 게 없잖아. 변한 게 없어. 그러니까 그대로 있어. 그 다음에 1이 들어오니까 여기 1을 마크해 놓고 1로 포인터 1로 간 거야. 그 다음에 5가 들어오니까 얘 해당이 안 되네 하지만 한번 기회를 줬으니까 지우고 포인터는 1로 하니까 그때는 2가 지워져 있겠죠? 그럼 거기가 대상이 된 거야. 그래서 5가 들어온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 포인터는 어드밴스 돼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2인데 다시 폴트가 발생해서 얘는 유즈빗이 0이니까 얘에다 들어오고 포인터 1로 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4가 들어오는데 4는 폴트가 돼서 여기 4 들어오고 다시 이렇게 간 거지. 그렇지? 여기까지 따라왔죠. 5, 2, 4야. 그 다음에 이번에 5가 들어오니까 5는 변한 게 없죠? 있는 거고 그냥 이 상태로 있다가 3이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 지우고 한 바퀴 돌아오니까 얘는 지워져 있지. 여기 3이 들어가고 포인트 하나 더 간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어? 2가 들어오니까 변한 게 없이 요거 지워야 되는데 얘가 2니까 여기다 마크만 해놓은 거고 다시 마크만 해놓은 거고 레퍼런스 했으니까 그 다음에 5가 들어오니까 다시 여기를 여기로 들어올 수 있죠? 어드밴스 하면서 여기 들어오고 마크하고 포인터는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5가 들어왔으니까 포인터는 여기 그대로인데 여기 마크 해놓고 마크 그대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가 들어오니까 이 상태에서 얘만 마크한 거지. 똑같은 맞는데 이해됐나 이제? 이해돼요? 질문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나 보다 여기. 자네부터 질문. 포인터를 어드밴스하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마크를 지우는 게 먼저인지. 나도 그걸 시뮬레이션 로직을 잘 안 따라고 생각해 봐야 되긴 했는데 포인터를 어드밴스 하는 게 먼저냐 지우는 게 먼저냐 일단 지우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것 같은데 그치? 새로운 게 참조가 되면 걔를 마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크가 안 돼 있으면 글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 하잖아. 그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저기가 어디예요? 여기? 여기? 이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이가 있어서 얘를 마크만 해주고 그냥 안 움직인 거야. 새로운 게 들어올 때 이동하지 있는 걸 마크할 때는 움직이지 않지 포인터가. 아까 같은 질문인 것 같아. 오케이. 그 끝에서 해볼 때 여기. 네, 거기서 5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5가 들어오지. 그러면 4가 없어지고 5가 다시 넣어지는데 어. 그때 마크가 한 칸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마크는 이걸 마크라고 그러고 한 칸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 상태에서 여기는 여기는 이게 돼 있으니까 유즈빗이 셋돼 있으니까 얘를 건너뛰고 4번 갔더니 안 돼 있으니까 일로 들어온 거고 들어왔으니까 마크하고 얘는 어드밴스 한 거지. 오케이. 뒤에서 두 번째. 전에 2에 원래 마크가 있었잖아요. 근데 5가 들어가면서 2에 왜 사라져요? 여기 왜 지워졌냐고? 같이 보자. 3, 2, 4, 2가 들어왔을 때 5가 들어오니까 5를 마크하고 3까지 갔다가 5가 들어오고 3까지 가서 여기 있는데 그 다음에 그거 자네가 맞는 것 같아. 요거 같은데 스타. 얘는 스타고 계속 스타여야 되지. 그게 맞는 것 같죠? 스타가. 여기 2번 들어올 때 마크한 다음에 얘가 갑자기 지워졌어. 여기까지 어드밴스 된 적이 없었거든. 얘가 마크된 상태에서 또 2번 했을 때 또 마크된 되고 이건 우리 학생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누가 질문했지? 맞지 않나? 이 학생이 그치? 이게 맞나? 헷갈린다. 포인터가 칠해진 거가
포인터 가리키는 곳이 차 있으니까 그걸 0으로 다시 바꾸고 4로 내려갔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5가 들어온 거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서 넘어갈 때 지운다 이거지. 맞아. 이 친구가 맞네. 지금 아주 둘 다 팽팽한데 우리 학생은 또다시 지적해서 자네 보너스 5점. 오케이? 정확했어. 자네도 지금은 날카로웠는데 더 날카로웠으니까 보너스 5점. 오케이? 이해되죠? 다 따라온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이제 클락 폴리시라고 하고 여기서도 보면 여기 이제 넥스트 프레임 포인터가 여기 있으면 새로운 게 들어올 때 새로운 게 지금 몇 번에 들어왔나 아마 들어올 때 보면 유지빗이 1이면 얘를 지우면서 얘를 0으로 지우면서 가다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라고. 여기 이제 페이지 727번에 들어온 거고 막 들어왔으니까 유지빗을 1로 하고 포인터는 하나 더 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클락이 이렇게 서큘러 큐로 움직이죠. 이렇게 관리된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알고리즘을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옵티말이 그 1000개 레퍼런스당 페이지 폴트가 몇 번 발생했냐 하는데 옵티말은 뭐 열 몇 개밖에 없는데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지. 아무리 미래를 봐도 이게 아이디어란 거고 이거보다 이제 가장 근사한 게 LRU 이게 제일 좋은데 이게 복잡하니까 그걸 근사하는 게 클락이고 파이프보다는 좋다 이거죠. 그렇죠? 클락은 간단하죠. 우리가 봤듯이 이런 알고리즘들을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페이지 버퍼링에 대해서 또 한번 봅시다. 페이지를 리플레이스 할 때 실제로 페이지 버퍼링은 뭐냐? 페이지를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실제로 걔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그 페이지에 대한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만 제거되고 해당하는 리플레이스 대상이 된 페이지를 이 버퍼링 하는 거야. 어떻게? 프리 리스트하고 모디파이드 리스트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관리해서 약간의 버퍼링을 시키는 거야. 조금 앞서가면서. 프리 페이지 리스트는 뭐냐? 만약에 이제 그 교체의 대상이 된 페이지가 모디파이드 된 페이지가 아니야. 한번 클린한 페이지야. 클린한 페이지니까 얘는 쫓아낼 때 이 페이지를 원래는 우리가 전에 여러분 기억하면 라이트백 캐시처럼 사실은 디스크에 한번 써줘야 되거든. 모디파이 된 거는. 근데 이제 클린한 페이지 같은 경우는 얘는 디스크에 써줄 필요가 없지. 그래서 바로 새로운 그 다른 프로세스의 페이지들이 그 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들어올 수 있는. 그게가 이제 프리 페이지 리스트야. 그래서 얘가 클린한 페이지면은 일단 프리 페이지 리스트에 넣는 거고 하지만 프리 페이지에는 버퍼링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개의 페이지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어떤 페이지가 쫓겨날 때 만약 걔가 클린하고 메모리에 있다면은 해당하는 거는 그 프리 페이지 리스트를 큐로 관리해서 거기 그 테일에다가 너는 이제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는 페이지하고 넣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만약에 그 프로세스가 얘를 쫓아낸다고 생각했는데 리플레이스 대상이 된 거 아니야. 근데 그 페이지를 참조하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바로 그 페이지를 리플레이스 했는데 거기다 새 페이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페이지를 다시 읽어드려야 되죠. 근데 이제는 바로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 페이지들의 버퍼링을 하고 있거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너는 하나도 깨끗하게 썼네. 그러니까 넌 뭐 디스크에 쓸 필요 없으니까 너는 일단 쫓겨날 대상이니까 네 페이지에는 새로운 페이지들이 읽어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아까 그 큐로 클린한 페이지들, 새로 읽어올 수 있는 페이지들을 저장한 프리 페이지 리스트에 추가시켜 놓은 거야. 추가시켜 놨는데 만약에 그 프로세스가 그 페이지를 참조했다면은 원래는 만약에 그 페이지가 바로 쫓겨나고 새로운 게 들어오면 새로 또 읽어와야 되잖아. 근데 얘는 버퍼링을 해놨기 때문에 버퍼링 했다는 게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페이지 참조하면은 바로 워킹셋에 그 페이지에는 너 원래 있던 거니까 그거 써도 돼.
하고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 얘는 버퍼링해서 그 중에 다시 참조하는 것들은 다시 워킹셋에 다시 리턴되는 거고 참조하지 않고 얘가 테일에 큐로 돼 있어서 끝까지 가면 얘네들을 쫓아내는 거죠. 얘는 그동안 한 번도 안 쫓아냈으니까 버퍼링을 해서 니들은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새로운 페이지가 읽어올 때는 아까 프리 페이지 리스트에 헤드에 있는 거, 야 너는 큐에서부터 지금 쭉쭉쭉쭉 밀려서 헤드 올 때까지 한 번도 너 참조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그때 이제 글로 카피되는 거야. 하지만 거기 쭉쭉쭉쭉 기다리고 있다가 프로세스가 걔를 참조하면 걔는 다시 반환되는 거지. 너 아직 사용 중이네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버퍼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IO를 더 줄일 수 있죠.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이렇게 이런 게 컴퓨터 사이언스 무궁무진하게 많아. 컴퓨터 사이언스는 다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로 잘 생각만 하면 모든 거를 개발할 수 있어. 우리 실내치기도 그렇잖아, 그렇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돼. 어려운 건 없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